반발 더 깊게 들어가는 뉴스 프레스룸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날씨도 정치도 물가도 참 답답하다란 말씀 많이들 하십니다. 이 답답한 소식들 저희 프레스룸이 해결은 못해도 산뜻하게 얘기로 좀 풀어가 보겠습니다. 프레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준석 대표를 향해 윤리위 징계를 수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열고 수습 방안을 논의 중인데요. 이준석 대표의 침묵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34.5%로 떨어졌습니다. 취임 2달 만에 부정평가는 60%를 넘어섰는데 그 이유를 잠시 후 짚어봅니다. 총격 피습으로 숨진 아베 전 총리의 장례식이 내일 가족장으로 진행됩니다. 이 아베 전 총리의 소식에 보수가 집결하면서 어제 열린 참의원 선거, 자민당이 압승했는데요. 이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불과 3분 전까지만 해도 하늘이 흐리기만 했는데요. 지금은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강한 비구름대는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면서 일부 지역에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갑자기 굵은 비가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오늘 저녁까지는 우산 꼭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서해 남부해상에 위치한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오늘 저녁 무렵까지는 우산 챙겨주셔야겠는데요. 서울을 포함한 경기 남부는 5mm 미만, 그 밖에 중부는 5에서 20mm, 남부는 5에서 40mm, 제주는 내일까지 최대 60mm의 비가 더 이어지겠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한 곳에서는 내일 소나기 구름도 지나겠는데요. 충청 이남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20mm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이 크게 내려가지 못하며 밤사이 열대야도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내일 낮 최저 기온 25도 안팎을 보이는 곳이 많겠고요. 또 장맛비가 잠시 주춤하는 사이 내일 낮 기온 크게 오르며 폭염특보가 다시 발표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특히 충청과 호남을 중심으로 체감 기온이 33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이번 주 소낙비 또는 장맛비가 오락가락하며 전국의 하늘 표정이 어둡겠습니다. 가방에 작은 우산 하나 꼭 챙겨주시고요.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 광장 앞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즐거운 큐시투웨이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김현 기자가 준비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아이템은 권성동 직무대리 체제 최고위 불참한 이준석입니다. 이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이 중징계를 받은 이준석 대표 오늘 이 최고위 열렸는데요. 결국 여기는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당대표 직무대행 맡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최고위 모두 발언에서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이 윤리위 결정을 좀 수용을 해야 한다 이런 발언을 내놨는데요. 최고위원들 약 30분 정도 안 되게 이 비공개 회의를 가졌는데 네. 이 비공개 회의 끝난 뒤에도 권성동 원내대표 이 당헌 당규상 일각에서 제기하는 조기 전당대회는 사실상 할 방법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당을 이끄는 이 직무대행 체제가 맞다, 당헌 당규에 맞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내놨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오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당 대표 징계는 당으로서도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하지만 윤리위원회는 독립기구로서 당 대표라 할지라도 그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비록 당 대표 직무 정지 상황에 놓였지만 우리 당의 혁신 시계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 대표 역시 어느 자리에 있든 혁신의 길에 함께 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대선과 지선 승리는 당원의 승리이자 국민의 승리입니다. 당대표뿐만 아니라 원내대표, 최고위원,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모든 당직자들은 당원과 국민을 위해 쓰이는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가 주인이라고 착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대표가 고리된 경우 외에는 임시 전당대회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당원권 정지는 당 대표의 골위가 아닌 사고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보고가 올라왔고 그 보고에 대해서 최고위원 전원들이
기획조정국의 해석이 맞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할 방법이 당원 당규상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권성동 원내대표 이 현 상황을 이 당대표가 아예 자리를 떠나버린 거리가 아니라 네. 일종의 사고라고 보는 게 맞다면서요. 당원 당규에 이 거리가 아니면은 이 네. 조기 전당대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 이 직무 대행 체제가 유지되는 게 맞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네. 최고위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모두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기자들이 이준석 대표와 연락을 했는지 이 부분에 네.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연락은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은 연락할 시기가 아니다고 판단을 했다 이런 대답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권성동 원내대표 의견도 그렇고 이 오늘 권 원내대표가 직접 주재한 최고위에서 의견이 모아진 것도 역시 거리가 아니라 이 당대표 자리가 사고가 난 거기 때문에 직무대행 체제가 맞다라는 결론을 지금 낸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김영 기자, 이 이준석 대표가 이 뭐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동안 상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당대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최고위에 내가 나가서 이 뭐 권한을 행사를 할 것 같이 말을 했는데 보니까 불참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이준석 대표 오늘 최고위 사실 의원총회는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네. 나타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봤지만은 이 최고위에는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요. 오늘 이준석 대표가 없는 상태에서 최고위 진행이 됐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준석 대표가 원래 앉던 이 가운데 자리에는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준석 대표 자리에 앉았고요. 네. 이준석 대표의 자리는 없이 이 명패도 치워진 상태에서 최고위 회의가 진행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이준석 대표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주에 최고위 내내 불참을 했던 이 배현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네. 오늘 최고위에 등장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권성동 원내대표 바로 옆에 앉아서 네. 이 귓속말을 나누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는데요. 네. 일단은 뭐 국민을 향해서는 송구하다는 그런 입장을 내놓는 모습이었습니다. 배현진 최고위원의 목소리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서 저희는 집권 여당의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우리 당과 또한 저 개인의 역할에 대해서 많이 돌이켜보게 되는데요. 저희가 그렇게 지난 4년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또 읍소했던 국민들께 요청했던 것들을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저희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당원 여러분들께서 저희를 믿고 큰 힘을 이렇게 실어주셨는데요. 최근에 이 몇 가지 당내 문제로 인해서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굉장히 신바람나게 그 정부가 운용되는 동력의 그 쾌감을 국민들께 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많은 걱정을 끼쳐드렸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 국민의힘의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있었던 최고위 이준석 대표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준석 대표는 불참을 했고 이준석 대표가 있는 동안 불참을 했던 배현진 최고위원은 지금 나와서 지금 발언을 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윤영걸 대표님. 네. 사실 이준석 대표가 이 징계는 뭐 윤리위가 내렸지만 이 처분권은 당 대표한테 있기 때문에 내가 최고위에 가서 이 처분권을 보류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불참을 했습니다. 왜 불참한 걸까요? 우선 뭐 실익도 없고 네. 최고위 분위기가 유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실익이 없다 하면 차라리 징계를 받을 때 제명을 당했으면은 최고위원회에서 번복이 가능합니다. 네. 근데 당원권 정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징계권이 뭐 당 대표한테 있다 하지만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얘기했듯이 당 윤리위원회가 독립기구인데 네. 그거를 최고위원회에 열어서 그걸 뒤집을 수가 없는 거죠. 또 하나는 최고위원회가 이준석 대표한테 유리하게 흘러가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금방도 여러분들 그 최고위원회 돌아가면서 얘기했는데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옹호하거나 비호하거나 이런 분이 한마디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나 실익이나 네. 이게 없다고 이렇게 봐야겠죠. 또 하나는 이제 윤리위원회 재심 청구권이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이것도 이제 법적인 절차를 밟는 건데 재심 청구하면 똑같은 윤리위원회 똑같은 사람이 판단하는데 또 유리하게 오겠느냐. 또 하나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하는데 정당 내에서 하는 거를 그 법원에서 유리하게 해주겠느냐. 비관적으로 봤기 때문에 최고위원회는 일단 불참하고 다른 대안을 모색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 실익이 없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오늘 최고위에 딱히 뭐 참석할 이유를 찾기가 어려운 게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김준일 대표님. 예. 근데 사실 이 뭐 직무대행이냐 전당대회를 하느냐 이거의 뭐 공통점은 뭐 둘 다 이준석 대표는 없습니다. 그런데 큰 차이가 직무대행이면 6개월 뒤에 이준석 대표의 이 당원권정 6개월이 끝나면 그럼 이준석 대표가 복귀를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냐라고 또 해석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직무대행이죠. 네. 복귀를 할 수 있다, 복귀를 해라라고 사실상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보면은 네. 이준석 대표의 입장이 있고, 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윤핵관, 뭐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에 네. 이제 익명으로 많이 나와서 이준석 대표 당 이제 사퇴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고, 네. 권성동 대표의 입장이 있었던 거예요. 이 세 3자의 입장이 조금씩 달랐는데 네. 결국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입장으로 지금 수렴하는 모양새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가 됐든 더 이상 당이 시끄러운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내에 그게 친 이준석에 가깝든 아니면 뭐 친윤계에 가깝든 어쨌든 특정한 목적을 가지신 분들을 빼놓고는 네. 그냥 빨리 수습해라. 그게 원내대표가 돼서 수습을 하라라는 게 이제 좋은 것 같고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내놓은 안들이 어찌됐든 보면은 가운데에서 다 어느 정도 입장을 반영을 한 거예요. 이를테면 이준석 대표 그냥 당대표 사퇴해야 되고 네. 이제 당대표 끝이야라고 얘기를 했으면은 친 이준석계에서 강렬하게 저항을 했을 텐데 네. 6개월 뒤에 복귀 얘기를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이 정도면은 받아들일 수 있지 않냐라는 게 기류가 있는 거고 네. 뭐 소위 말하는 친윤계 입장에서는 어쨌든 네. 이준석 대표가 지금 뭐 이제 당 대표직을 그만두게 된 거잖아요. 현재로서는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만족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정치력을 발휘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지금 7월 8일이 만약에 징계가 시작이면은 내년 네. 1월 8일이거든요. 네. 아니면 1월 9일 정도 되겠죠. 복귀를 하게 되면 그러면 당 대표로서 힘을 쓸 수 있느냐? 그러면 한두 달이 있으면 이제 전당대회 분위기로 흘러가요. 네. 그리고 실제 이제 징계를 받은 당대표가 돌아왔을 때 정말로 당대표로서 뭘 할 수 있느냐. 그건 뭐 이준석 대표가 하기 나름인데 어쨌든 사실상 당대표는 끝이다. 이렇게 보고 사실 다들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쨌거나 이 정치력을 발휘를 해서 친윤계 그리고 이준석 대표 쪽의 양쪽의 얘기를 중재안 비슷하게 지금 마련을 한 게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뭐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당대표 직무대행을 한다라는 거는 지금 최고위에서는 오늘 아침에 의결이 됐습니다. 근데 이 최고위 의결 내용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려면 김영 기자, 네. 이게 의원총회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의원총회가 조금 전인 오후 3시부터 네. 지금 국회 본관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한창 진행 중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 저희 스튜디오에 조금 전에 이 의총 영상이 도착을 했습니다. 네. 이번에도 권성동 원내대표 목소리인데요. 국민의힘 의총 모습 직접 만나보시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겨우 2달 지났습니다. 우리가 집권 여당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뒷받침을 해도 부족한데 당내 상황으로 인해서 당원 및 국민 여러분들께 큰 실망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안타깝고 매우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위기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선당 후사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네, 본격적인 의총에 앞서서 다소 좀 원론적인 이야기로 끝이 났습니다. 네. 다만 지금이 진행되고 있는 이 의총에 앞서서 이 의원들 선수별 모임을 따로 가졌습니다. 네. 아마 의총 시작하기 전에 따로 모여서 좀 의원들끼리 의견을 좀 모으고 좀 나누는 그런 자리가 됐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의원들 이야기 조금 영상으로 함께 모아봤습니다. 재선, 초선 그리고 중진 의원들까지 같이 모아봤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현재 윤리 결정이나 당규의 원칙에 입각해서 그 원칙들을 존중하고 당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같이 해결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의견들을 모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야당이 아니잖아요. 집권 여당입니다. 집권 여당의 지도 체제는 늘 안정적으로 확립돼 있어야 한다.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가 당을 안정적으로
잘 이끌어 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최고위원회 의결 과정이나 중진 의원님들의 발표 내용, 초선 의원님들의 발표 내용과 크게 다를 것 없이 지금 이 상황이 조속하게 해결되어야 된다. 지금 현재로서는 직무대행 체제에 대해서 동의할 수밖에 없다라는 데 대해서 인식을 다 같이 한 거죠. 네, 저희가 저렇게 선수별 이 모임의 목소리를 저희가 직접 들려드린 이유는 네. 아마 의총에서 나올 이야기가 아마 이 모임들을 통해서 좀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입니다. 그렇죠.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초선, 재선, 중진 의원들 모두 다 한 목소리로 조기 전당대회는 어렵고 지금 현 체제, 이른바 권성동 체제라고 할 수 있는 이 직무대행 체제를 이렇게 당 운영을 이렇게 해야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일단 목소리를 같이 했고요. 특히 네. 3선 이상 중진 모임이 가장 눈길이 갔는데 여기서는 아예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가지고 현 상태로 이제 당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네. 직접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초선, 재선, 중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권성동 원내대표의 직무대행 체제를 지금 지지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오늘은 이런 한 목소리로 얘기가 좀 모아지는 것 같은데 불과 주말까지만 해도 이 직무대행 체제가 아니라 좀 전당대회를 열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친윤계 내부에서도 지금 좀 목소리가 다른 네.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권성동 원내대표는 조기 전당대회가 불가하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친윤 의원들 사이에서는 지금 네. 이 사태가 사실상 이준석 사퇴나 마찬가지다. 조기 전당대회에서 새 당대표 뽑아야 한다는 이 조기 전당대회론이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3선 이상 중진 모임에 이 윤핵관 중 윤핵관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은 오늘 참석하지 않았고요. 네. 일부 이 당권 주자로 꼽히는 친윤 의원들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지금 여러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일단 저희가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안철수 의원과 김기현 전 원내대표 이야기도 직접 준비해봤습니다. 만나보시겠습니다. 어떻게 이 사태를 조기 수습할 것인지 그리고 또 우리 집권 여당이 보다 더 안정적인 지도 체제를 빨리 구축하는 것이 국민들께 대한 의무이다. 의원님께서는 이제 사고로 보고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입장이신가요?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엄격한 해석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 그런 엄격한 해석 하에서는 지금 사고로 보는 것이 맞다는 것이 지금 현재 저희들 사무국의 입장입니다. 그건 아니고 오늘 제가 이쪽 갈게요. 제가 지금 빨리 가야 돼가지고요. 그 안에서는 어떤 좀 입장 얘기 좀 하셨는지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을 했습니다. 어제 SNS에 올린 것처럼 오늘 말씀하셨나요? 아이고, 애석들 많으십니다. 조기 전당대회 이런 부분 얘기 조금 하셨었잖아요. 나중에 또 백브리핑 하시겠죠. 그래도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공이 이준석 대표의 손을 떠나서 이제 네. 친윤계로 넘어온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앞서 보신 영상에서처럼 이 의원들의 좀 입장도 지금 계속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때문에 오늘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의총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지금 귀추가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 보시는 것처럼 김기현 전 원내대표 그리고 안철수 의원은 이 앞서서 얘기를 밝혔던 게 이준석 대표가 좀 사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이거는 사고로 보는 게 맞다라고 이제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였던 직무대행 상황을 좀 지지하는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어쨌거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의원총회 초선, 재선, 중진 의원들 얘기를 좀 비춰서 보면은 결국은 권성동 원내대표 이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우리가 얘기를 들어본 건 다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최고위 얘기 그리고 초선, 재선, 중진 이 전체 이 모임의 얘기뿐입니다. 김영 기자. 네. 이준석 대표 쪽 편을 좀 들거나 혹은 나름 회색지대라고 할까요? 네. 이런 사람들 얘기는 따로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친윤계, 이준석계 이외에도 지금 다른 이야기들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소위 친이준석계로 좀 분류가 됐던 정미경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지금 이준석 대표가 재심이나 가처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이렇게 좀 나서지 말고 일단 윤리위에서 이야기한 이 징계는 좀
수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6개월 뒤에 이 누명을 벗고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뜻을 밝혔고요.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가 사퇴도 할 수 있고 뭐 가처분 신청도 할 수 있고 재심도 할 수 있지만은 당 차원에서 이거를 징계이기 때문에 이걸 사퇴로 처리하는 것은 맞지 않다. 좀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금 일부 친윤 의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이 조기 전당대회는 안 된다 이런 네. 뜻인데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삼지대 말씀하신 대로 여러 이야기가 지금 쏟아져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쨌거나 전반적으로 지금 뭐 권성동 원내대표의 직무대행 체제를 거듭 지금 지지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당대표를 내려놓지 않으면 결국 직무대행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수아 기자. 그런데 지금 이준석 대표가 오늘 아침 최고위에는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3시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 국민의힘의 의원총회. 여기에는 이준석 대표 본인 당사자 얘기인데 왔을까요? 사실 뭐 이 대표가 의원은 아닙니다만 전에도 그렇죠. 의총에 참석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불참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마지막으로 본인의 심경을 밝힌 게 지난 8일에 SNS를 통해서 한 노래를 공유했습니다. 이게 애니메이션 포카혼타스 주제곡인 바람의 빛깔이라는 곡인데요. 네. 좀 가사가 의미심장해요. 보시면은 이 자기와 다른 모습을 가졌다고 무시하려고 하지 말아요. 지금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얼마나 크게 될지 나무를 베면 알 수가 없죠.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내에서 사실 이준석 대표가 기존 정치인과는 좀 다른 어법 때문에 계속해서 지탄을 받아왔고 결국은 중징계까지 받은 상황이죠. 이런 네. 본인의 상황을 좀 이 노래에 빗댄 것 아닌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네. 뭐 나무를 베버리면 뭐 이 나무가 얼마나 클지 알 수 없다. 그러니까 본인이 나무라는 건지 뭐 그런 해석인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 사실 좀 즉각적으로 반격을 할 줄 알았거든요. 이 월요일이 되면. 근데 지금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꺼낼 수 있는 반격 카드 뭐가 있을까요? 그게 지금 마땅치 않으니까 계속 고심 중인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윤리위원회 결정을 받아 안 받아줄 수도 없고 벌써 독립기관이 결정을 했으니까 네. 또 가처분 소송이나 뭐 이런 것도 현실적으로 잘 법원에서 정당 내부의 문제를 잘 받아주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별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고민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책임 통감을 하고 사퇴한다. 그러면 이준석의 정치 생명은 저는 끝난다고 봅니다. 지금 국회의원도 아니고 마이너스 3선 중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동안에 3번 국회의원 떨어졌는데 정치한 지는 한 10년 됐고 근데 사퇴하는 순간 이 윤리위원회 징계가 성상납과 관련된 증거인멸 뭐 이런 건데 그게 차기 공천이나 정치적인 이 제기가 쉽겠습니까? 거의 어렵다고 봐야죠. 그래서 책임 통감 사퇴도 어렵고 또 6개월 후에 당무 정지돼서 6개월 후에 내년 1월 달에 복귀한다고 해서 그만큼 또 힘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젊은 청년들 SNS 온라인 당원 가입 많이 해서 좀 네. 힘을 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틈새 시장은 앞으로 이 대표 징계 과정에서 친윤, 비윤이 갈등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지금 그 부산에서 등산대회도 하고 모임 갔잖아요. 네. 또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 직무대행 또 하면서 갈등이 본격화될 수 있거든요. 네. 또 대통령 인기는 조금 떨어지고 있고 그 와중에 이준석의 틈새가 조금 열리지 않을까 그 정도 기대지 지금 정치적인 생명은 거의 희미해져 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종합해 보면 결국 시간이 약이다. 약간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사실 집권 여당의 당 대표가 징계를 받고 당 대표 자리에서 지금 내려와야 되는 이런 상황이 정말 초유의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말 동안 이준석 대표의 이 징계에 대해서 여론조사가 좀 실시가 됐습니다. 이수아 기자. 네.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네, 두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우선 KSOI 조사 결과부터 보시면요. 이 징계 수위가 적절했다라는 응답이 33.2%였고 네. 과도하다가 31%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는 조금 다른 얘기가 나왔는데 이 과도하다라는 응답이 39.9% 그리고 적절하다라는 의견이 39.2%
22.2%로 거의 오차 범위 내에서 좀 팽팽하게 맞섰고요. 네. 다른 조사 결과도 함께 말씀드릴게요. 이 PNR, 피플 네트워크 리서치에서 한 내용인데 여기서는 대표 징계 잘한 결정이다라는 긍정 응답이 49.9% 그리고 잘못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42.7%로 나왔고요. 연령대별로도 좀 조사를 해봤는데 6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이 대표 징계를 잘했다는 평가 여론이 앞섰습니다. 네. 지금 이 두 가지 여론조사를 보면은 국민의힘의 지지층 안에서는 뭐 찬반이 좀 갈립니다만 전체로 놓고 보면 뭐 징계가 적절했다, 징계하는 게 맞았다라는 의견이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김준일 대표님,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는 지금 당원 가입을 독려를 하고 있어요. 당원 가입이 뭐 이렇게 큰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지금 이준석 대표의 시선은 당대표직에 가 있지 않아요. 무슨 어디 있을까요? 말씀이냐면은 제가 그 윤리위원회 규정 당규를 좀 말씀드릴게요. 제22조에 뭐가 있냐면은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의 직무 정지 등 징계 특례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를테면 살인, 뭐 강도 등 강력범죄 그리고 성범죄로 기소된 사람은 당협위원장직 직무 박탈 그리고 당내 각종 경선에 못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거는 성범죄잖아요. 경찰이 기소하는 순간 이준석 대표는 다음 총선 못 나옵니다. 이거대로 윤리위원회 규정으로 따지자면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가장 지금 핵심적인 쟁점입니다. 근데 이거가 이제 지금 경찰은 이게 2013년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근데 이 김소연 변호사, 그 김성진 대표 측의 김소연 변호사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이게 접대가 이루어졌다라고 놓은 거고 2016년이면은 알선수재죄가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가까스로 걸린다라는 거예요. 이런 주장이 있고 이거를 경찰이 지금 기소를 할 가능성이 뭐 불구속 기소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제 보여진다라면은 정치 생명이 걸린 거예요. 이거는 이거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이제 간접적으로 전해 듣기로는 법적 대응을 사실은 당 대표직뿐만이 아니라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 한쪽으로는 법적 대응을 준비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여론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거를 이제 다시 무위로 돌리고 공천을 받으려고 하면은 강력한 당원들의 어떤 이거 징계 자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라는 게 여론이 뒷받쳐주지 않으면은 이 규정대로라면은 아예 공천도 당협위원장 노원병을 날아가는 거는 물론이고 이런 지금 정치적인 위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현재 자맹도 하고 있고 법적 대응 변호사 알아보고 있고 여론전 하고 있고 지금 상황이 이렇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뭐 다음 뭐 당대표, 뭐 차기 전당대표 이런 문제가 아니라 경찰 수사에 대한 준비도 지금 같이 해야 되는 거고 더 넓게 봐서는 궁극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여론을 자기한테 호의적인 여론을 조성을 하는 게 가장 좀 시급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준석 측의 시각으로 보면은 이준석을 죽이려고 윤핵관들이 경찰을 찔러서 지금 경찰이 기소를 할 것이다라는 게 그런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준석 대표 측의 시각입니다. 이게 뭐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면은 이건 기소는 기정사실이다. 어떤 그렇게 그거를 시나리오로 짜고 지금 그러니까 짠다기보다는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상당히 지금 뭐 단순히 여의도의 차원의 대응이 아닙니다. 이 전반적으로 큰 그림으로 지금 이 대응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지금 당대표 자리가 어쨌거나 지금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직무 대행인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또 주말 사이에 지금 차기 당권 주자 여론조사도 실시가 됐더라고요. 네, 다시 한번 PNR 조사인데요. 네. 이 차기 당대표 후보 적합도 1위 다름 아닌 안철수 의원이었습니다. 2위는 나경원 전 의원이 12.6%로 뒤따라가는 모양새였고 3위가 김기현 의원이었는데 지금 이 조사에서 1위와 3위를 하고 있는 안철수 의원 그리고 김기현 의원이 차례대로 내일과 모레 각각 토론 모임과 공부 모임을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이 차기 당권 자리를 놔두고 벌써부터 새 분리기에 나선 게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차기 당권을 둘러싼 움직임도 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 소식으로 좀 가볼까요? 다음 소식은 유호정 기자가 준비했죠? 네, 두 번째 아이템은 윤 대통령 데드크로스 넘어 부정평가가 60%입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지난주에 비해서 8.3%포인트
더 떨어져서 네. 34.5%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부정평가는 8.9%포인트 올라서 60%를 돌파한 상황입니다. 이 지지난주부터 이 데드크로스를 보이더니 네. 이 데드크로스를 넘어서 지금 그 격차가 훨씬 많이 벌어졌는데요. 부정평가가 긍정평가의 1.78배 정도, 거의 네. 2배 수준으로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취임 2달 만에 30%대 지지율이 나온 것도 이례적인데 이 부정평가가 60%를 보인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네. 그 출범 이후 이렇게 격차가 벌어진 이유를 오늘 하나씩 짚어보고자 합니다. 아니 그런데 사실 취임하고 지금 뭐 두 달 남짓입니다. 지금 100일이 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허니문 기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부정이 긍정 평가에 지금 거의 2배에 달하는 상황. 이유가 뭐예요? 네, 뭐 하나씩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이 도어 스태핑,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과연 얼마나 효과적이었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출근길마다 현안 혹은 논란에 대해서도 이 직설적으로 본인이 직접 답변을 하다 보니까 이 답변이 그날 발표되는 주요 정책보다도 국민들의 관심을 더 많이 받게 되는 일이 그렇죠. 있었거든요. 그간에 대통령이 어떤 답변들을 내놨었는지 저희가 좀 모아봤습니다.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선진국에서도 특히 미국 같은 나라 보면은 그런 그 거버먼트 어토니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정관계에 아주 폭넓게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게 법치국가 아니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 어떻게 대통령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공식, 비공식 뭐 이런 걸 어떻게 나눠야 될지 그렇다고 뭐 어떻게 좀 방법을 알려주시죠.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지지율은 별로 유념치 않았습니다.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고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글쎄 나토 수행 그 팀 문제는 대변인이 이미 말씀을 드린 것 같고 그리고 친청 문제를 거론을 하시던데 제가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마 캠프에서 그리고 우리 당사에서 공식적으로 열심히 함께 선거운동을 해온 동지입니다. 네. 네, 이 특유의 직설적이고 좀 격이 없는 듯한 이런 화법이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의 장점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소통 이미지로 긍정적 평가가 있는 반면에 네. 이 도어 스태핑을 두고서 그래도 대통령인데 정제되지 않은 메시지가 나오는 것이 맞느냐 혹은 메시지 혼선을 줄 수 있냐라는 우려도 있었거든요. 실제로 정부의 정책이 준비가 되고 그 이후에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와서 시너지가 나야 되는데 대통령실의 메시지와 이렇게 대통령의 출근길 메시지와 좀 혼선이 있어서 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의 모습으로 연결된 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이제 여론조사에서 출근길 문답에서의 엇박자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냐라는 질문에 국민의 절반가량 47.3%가 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답변을 하기 때문이다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사실 지금 저렇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답변이 좀 문제다라는 얘기도 있고 이 30%대의 지지율도 사실 굉장히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도어 스태핑 때 얘기 안 했을까요, 윤 대통령? 네, 공교롭게도 네. 오늘부터 이 때마침 도어 스태핑이 잠정 중단됐습니다. 이 왜요? 대통령실은 예상보다 빠른 코로나19 재유행 조짐에 이 확산을 막겠다라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여기에 민주당은 코로나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이다. 지지율 저하로 이어져서 중단한 것 아니냐라고 주장을 했지만 대통령실은 지지율 하락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지지율이 떨어져서 도어 스태핑을 중단할 거였으면 벌써 중단하지 않았겠냐. 대통령 본인이 도어 스태핑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라고 강조했고요. 실제로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 지금 집무실과 기자실 사이가 같은 건물에 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감염병 확산에 취약한 점을 감안해달라라는 양해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저기 자막을 보니까 기자실 출입하는 기자들 중에 9명이 확진이 됐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 윤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는 이유가 오로지 도어 스태핑 때문만일까요?
네, 뭐 이것 관련해서는 부실 인사를 꼽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네. 관련해서 네네. 제가 이 내용은 준비를 했는데 네. 일단은 부실 인사를 또 다른 이유로 저희가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윤석열 정부 인사에 대해서 이 인사 실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국민 여론이 60%로 나왔는데요. 이번 여론조사 결과가 조금 뼈아픈 게 이 질문을 보시면요. 이전 정부와 비교해서 윤석열 정부의 인사 실패가 분명했다 이렇게 분명히 이전 정부가 비교 대상으로 적혀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60%가 부정적인 답을 내놔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뼈아픈 여론조사 결과일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여론조사에도 지금 불구하고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 이 김주현 금융위원장 임명안에 재가를 냈습니다. 일단은 경제 위기가 급박한 상황에서 금융수장 자리를 좀 비워둘 수 없다. 네. 이런 이유를 좀 내세웠지만 분명한 거는 이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네 번째 인사가 된 상황이라서 네. 이러한 좀 비판에서 더욱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인데 또 이 상황에서 어제 이 송영열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사퇴하는 자진 사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더욱 인사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송영열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 과거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어떤 인정을 하고 사과하는 뜻을 분명히 나타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비판이 이어지니까 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것 같다 이야기를 하면서 지명된 지 6일 만에 사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와의 우월성을 본인 스스로 계속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이런 여론조사 결과와 더불어 이 낙마가 이루어지면서요. 인사에 대해서는 어떤 실패,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들어맞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발언과 송영길 후보자 이야기, 후보자의 이야기도 같이 모아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말씀을 드렸고 이 문제 때문에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도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때의 사정들을 다 인사 검증 과정에서는 하여간 얘기가 충분히 됐었고요. 이것이 만약에 커져서 도저히 이것 때문에 이거는 아니다. 이 일은 아니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흔히 말하는 낙마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문성과 역량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우리 정부에서는 그런 점에서는 빈틈없이 사람을 발탁했다고 저는 자부하고 전 정부에 비교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덕성 면에서도 전 정부에서 밀어붙인 인사들을 보면은 비교가 전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부실 인사라든지 그런 네. 인사 실패라는 그럼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또 다른 질문. 지금 이 반복되는 문제들이 보다 사전에 충분히 검증 가능한 것들이 많았거든요. 이게 다른 정권 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사람들의 가족이나 이런 거죠. 네, 윤석열 대통령 이 기자들을 향해서 전 정권 장관 후보자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냐 오히려 반문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자진 사퇴했습니다. 이러면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이 인사 시스템 자체가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거든요.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목소리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참사의 끝은 어디인가? 공정거래위원장이 자진 사퇴했습니다. 인사 시스템에 대한 재정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사를 추천받고 검증하고 이 전체 시스템의 설계가 잘못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규정을 하면서 이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이 참사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경고합니다. 짧게 말씀드립니다. 시스템을 개선하십시오. 네,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 이 시스템을 재정비를 해라. 고쳐라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지금 인사 검증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길래 자꾸 이런 부실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지 또 어떻게 재정비를 해야 되는 걸까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확실하게 지금 대통령이 설명을 좀 못하고 있죠. 과거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그걸 컨트롤을 했는데 지금 민정수석실이 없었잖아요. 그 대신에 법무부에서 인사 검증 시스템을 한다고 그러는데 아직 그게 어느 마나 가동이 되는 건지 여기 대해서 좀 구체적인 게 없이 인사가 좀 즉흥적으로 좀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 불안이 자꾸 커지는 거죠. 계속 장관들은 임명하는데 지금 보건복지부
얼마나 중요합니까? 코로나19가 지금 4차 유행 앞두고 있고 지금 국민 저소득층 복지 관련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장관 2번이나 낙마했는데 아직도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저는 떨어지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첫째가 경제가 어렵다기보다도 경제가 어떻게 하면 좋아지고 우리 함께 힘을 합쳐서 나가자. 이런 희망과 비전 제시가 좀 약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인사 이게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인사가 바둑으로 말하면 포석이고 전략이거든요. 네. 그 포석 전략이 조금 흔들린다고 국민들한테 이미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당이 또 4분이 있으니까 4분까지 일어났구나. 그리고 또 그 대통령 나토 순방에 민간인 수행한 거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은 공과 사가 섞였네. 그게 윤석열 표 공정이 그게 맞는 거야? 이번에 영국에서 왜 보리스 존슨 총리 정치 잘못해서 나간 게 아니거든요. 비밀 파티하고 성 비위 있는 사람 측근 기용하다가 국민들이 화내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의 눈높이, 정치적인 국민적인 정서법 이거는 얼마나 목표를 향해서 달리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공과 사를 분명하게 구별해서 똑바로 공정하게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더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여태까지 저는 좋은 것도 굉장히 많아요. 소통한 거라든지 도어 스태핑 얼마나 잘하는 거예요. 일장의 문제는 있지만은 그걸 없애지 말고 하던 거는 좀 발전시키고 국민의 비판 있는 거는 좀 듣고 그래서 좀 다시 좀 처음부터 다시 출발하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윤 대표님 말씀 중에 이 또 다른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또 하나가 나왔습니다. 민간인 동행 논란. 이것도 김영 기자, 이 여론조사에 포함이 됐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 나토 순방에 이 민간인이 동행한 이 논란 여기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었는데 여론조사 응답자 중 3명 중 2명이 부적절했다는 답을 내놨습니다. 66.5%가 답을 내놨는데요. 이 여론조사도 좀 뼈아픈 게 살펴보면은 모든 성별, 나이, 지역, 이념을 떠나서 모든 이 질문을 받은 주체들이 이번 민간인 동행도 부적절했다 이런 답을 내놓은 겁니다. 일단 대통령실 신 씨가 기타 수행원으로 갔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이지만 이번 이 민간인 동행 논란 역시 이 지지율 하락에 어떤 한 몫을 했다는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의 요인들을 좀 찾아봤는데 그런데 이 지지율이 지금 30% 부정평가가 60%가 넘게 나온 이 여론조사에서 같이 실시한 게 이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당 지지율을 보게 되면 지금 국민의힘이 38.6%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29%입니다. 김준일 대표님. 근데 전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윤 대통령 지지율이 30%로 굉장히 낮아요. 근데 여당은 또 야당보다 지지율이 높아요. 지금 낙폭을 봐도 국민의힘은 전주 대비 2.3밖에 안 떨어졌고 이 더불어민주당은 6.6%포인트가 떨어졌거든요. 왜 이런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여론조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건 KSOI고요. 리얼미터 같은 경우에는 두 정당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어느 게 정확한지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이 오히려 조금 앞섰으면 오차범위 내지만은 경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찌됐든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국민의힘도 조금 하락세긴 하지만은 대통령이 빠지는 것보다는 완만하다. 버티고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죠.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크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더 국정운영 지지율이 더 많이 빠지면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은 만족스럽고 어떤 사람들은 불만족스럽고 이게 좀 널뛰기처럼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거는 당도 당이지만 대통령이 국정운영 방침을 바꿔야 된다라는 건데 이분이 윤석열 대통령 사실 고집으로 성공하신 분이잖아요. 국정원 댓글 사건도 고집으로 버티고 출근 갈등도 고집으로 버티고 근데 지금도 고집으로 좀 하시는데 그때는 권력과의 싸움에서 고집으로 버텼다라고 하면 지금은 국민들이 질책을 하는데 고집 부리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질책을 좀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고 지지율도 민감하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좀 쓴소리하는 분들도 많이 중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쓴소리도 좀 잘 듣고 이 윤 대통령 본인이 좀 잘 정비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호정 기자.
그래서인 거지 윤석열 대통령 지금 민생 이 현장에 좀 자주 가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네, 맞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이 민생 현장을 대통령이 직접 찾겠다라는 예정인데요. 이번 주에는 전통시장 또 중소기업 현장 그리고 농가 등을 방문해서 고충을 직접 듣겠다라는 계획입니다.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라는 윤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결과라고 하고요. 민생 행보를 앞세워서 위기를 돌파하겠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사실 뭐 지지율이 다는 아닙니다. 하지만 또 지지율이 민심을 반영하는 것만은 또 분명한 만큼 윤 대통령이 이 민심에 좀 잘 귀를 기울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아이템은 누가 준비했죠? 네, 제가 준비했는데요. 아베 전 총리 소식을 좀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아베 내일 가족장 자민당 선거 압승입니다.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사건이죠. 피격으로 사망했던 아베 전 총리의 장례식이 내일 열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일과 친척과 아주 가까운 지인들만 모여서 이 고인을 추모하는 밤샘 행사가 있다고 해요. 스야라고 불리는 행사가 있다고 네. 하고 이 내일 한 사찰에서 가족장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는 정치인 조문도 받지 않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베 부부가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상주는 아베 전 총리의 부인이 맡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는 사실 뭐 총기가 허용된 미국도 아니고 우리나라처럼 똑같이 일본은 총기가 지금 금지가 돼 있는데 다 공개된 장소에서 총격으로 이 숨졌다라는 게 좀 상당히 의아했습니다. 네, 총기 사진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를 됐는데 보신 분들은 저게 일반 총은 아닌 것 같은데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사제총으로 이런 피격을 했다는 사실이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됐고요. 네. 이런 사제총을 여러 번 시범 발사했다는 소식도 오늘 전해졌습니다. 이 범인 이름이 야마가미거든요. 그래서 이 아베 전 총리 살해 전날 야마가미가 전날 오전에 이 나라시의 한 시설, 종교 시설을 찾아가서 사제총을 여러 번 시험 발사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이 범인의 차량 안에서도 구멍이 여러 개 뚫린 판자가 또 발견이 됐는데 여기에도 시험 발사를 해봤다고 범인이 직접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이 경찰은 그 외에도 범인 집에서 이 사제총 여러 개를 추가로 발견했는데 결국은 이 유튜브나 SNS로 사제총 만들기 뭐 이런 걸 찾아보면서 본인이 여러 번 만드는 도전을 해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이수아 기자 얘기를 들어보면은 철저하게 계획된 계획 범죄입니다. 근데 왜 굳이 이렇게까지 했을까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앞서서 좀 특정 종교단체 건물에다 왜 시험 발사를 했지라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이것과 관련이 있었는데요. 이 범인은 자신의 어머니가 이 종교단체에 빠져서 지나치게 많은 돈을 기부해서 본인의 가세가 기울었고 또 아베 전 총리가 이 단체와 연관이 돼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 경찰 얘기 들어보시죠. にしましては、私がしたことに間違いございませんと供述弁解録書ではしております。特定の団体に恨みがあり、安倍元首相がこれとつながりがあると思い込んで犯行に及んだ旨、本人が供述しておりますが。 네, 아베 전 총리가 이 단체에 한번 영상을 보낸 적이 있다고 해요. 이 영상을 보고 아베 전 총리가 관련이 있다라고 확신을 했다고 하고요. 다만 이 단체 측은 어머니가 과거 신자였다는 부분은 확인을 했지만 아직까지 이 종교단체에 종사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은 확인이 안 되고 또 얼마나 돈을 냈는지도 알려줄 수 없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니 뭐 아베 전 총리를 뭐 노렸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 아베 전 총리 굉장한 이 정계 거물인 건데 철통 경호를 받았을 텐데요. 철통 경호가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현재 얘기가 되면서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 당시 유세 현장에 있었던 경찰들은 첫 번째 총성이 울릴 때까지 수상한 낌새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첫 발은 빗나갔고 두 번째 총탄에 이 아베가 맞은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두 총격 사이 3초 정도의 간격이 있었는데 이 3초 동안 제대로 된 경호, 밀접 경호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통상 위기가 감지되면은
경우는 이 밀착 경호원이 대상자에게 다가가서 이 머리를 숙이게 하고 그 현장을 빠져나가게 하는 것이 보통 프로토콜인데 네. 이런 부분들이 전혀 시행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 혹시 사면하고 달성사저로 들어갈 때 기억하시면 소주병 테러가 한번 있었습니다. 네네. 연설을 시작하자마자 소주병이 날라와서 저렇게 여성 경호원이 달려가는 모습, 그다음에 또 방탄을 펼치는 모습을 저희가 네. 볼 수 있었는데 저 장면과 아베 전 총리의 경호 장면이 현재 비교되면서 어떻게 보면 더 국제적 망신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아베 전 총리가 다른 때 뭐 총격을 당한 게 아니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세를 하다가 지금 총격을 당해서 결국 숨지는 이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글쎄 이게 좀 동정 여론이 좀 형성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이 아베 전 총리가 속한 일본의 여당이죠. 자민당이 이 굉장히 이번에 압승을 했어요. 네, 사망 이틀 뒤에 이 참의원 선거, 그렇게 어떻게 보면 상원 의원 선거가 열렸는데 네. 여기서 여당이 146석을 가져가면서 압승을 거뒀습니다. 또 이 개헌에 찬성하는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정당들이 모두 다 선전하면서 이 전체 국회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이 세력이 유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헌법 개정의 동력도 잃지 않게 됐습니다. 앞으로 3년간은 좀 큰 선거가 일본에 없는데 결국은 현 기시다 총리의 장기 집권 기반이 마련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결국 기시다 총리한테 힘이 실리는 그런 이 선거 결과가 될 것 같은데 김준일 대표님. 예. 근데 기시다 총리가 지금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를 하는, 그러니까 개헌을 하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보니까 뭐 의석수도 뭐 확실하게 개헌할 수 있는 의석수를 확보하게 됐고요. 이게 우리나라한테 좋은 걸까요? 일단 바로 총선 승리를 그러니까 참의원 선거 네. 승리를 한 다음에 개헌하겠다라고 이미 밝힌 상황이에요. 그래서 조만간 하면은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뭐 일본의 표현으로 따지면 정상 국가화인데 군대를 네. 보유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군대가 인접국의 분쟁 지역에 진출할 수도 있게 된다라고 하면은 네. 우리나라에는 당연히 좋을 수가 없는 거고 문제는 한일 관계를 지금 복원하려고 하는 윤석열 정부의 강한 의지가 있잖아요. 네. 근데 평화헌법 개정한다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당히 난제에 지금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네. 지금 한미일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군사동맹을 맺었거든요. 그러면서 북한에 대응해서 같이 군사훈련도 하기로 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자위대가 군대로 변해서 그러면 같이 군사훈련 하는 것이 적절하냐 여기에까지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지금 앞서서 저희가 윤 대통령 지금 지지율 얘기를 좀 했었었는데 여러모로 지금 한일 관계도 썩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오늘의 탑 기사를 좀 정해볼까요? 오늘의 탑 기사. 지금 취임 둘 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심상치가 않죠. 민심이 바라는 게 뭔지, 또 원하는 게 뭔지 윤 대통령이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탑은 윤 대통령 지지율 데드크로스 넘어 부정평가가 60%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